자, 윤은길의 기억 속의 들꽃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일단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6.25 전쟁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윤은길은 보통 두 가지 주제를 자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덕심과 양심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자,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합쳐진 전쟁과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 나온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난민들이 떠난 뒤에 마을에 남게 된 명선이는, 즉 전쟁 고아죠. 자, 길에서 주웠다며 나의 엄마에게 금반지 하나를 건네고 나의 집에 머물게 된다. 왜냐면 처음에 엄마가 우리 먹을 양도 부족한데 전쟁 고아를 어떻게 키워? 라고 하니까 이제 명선이가 금반지를 꺼내서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가 그 금반지를 받고 기뻐하면서 명선이를 들여보냅니다. 왜냐면 금이 굉장히 비싸니까. 자, 그래서 명선이는 공습으로 부모를 잃었고 숙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러움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자, 아까 금반지 하나를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반지만큼 먹이고 재웠어. 그러면 얘가 그래도 더 살고 싶으면 뭔가 일이라도 하면서 일손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명선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할 줄 아는 게 일도 없고 금반지만큼 이미 다 먹였는데 이제 우리 밥 먹는 게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자 눈치를 보던 이제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또 꺼내요. 자, 그래서 이 금반지 하나는 두 번째 대가로 지불한 반지고 지난번것이라는 거는 집에 온 첫날에 준 반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에 온 첫날에 준 반지보다 오히려 약간 굵어 보였다. 자, 어머니가 천천히 살피고 나더니 한돈하고도 반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대요. 길에서 주웠다니까요 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 첫 번째 반지를 줄 때도 길에서 주웠다고 했었거든? 근데 요번에 두 번째도 길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도하다. 다른 사람들은 눈을 까집어도 안 뵈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냐? 자, 이 부분 뭐죠? 명선이의 말을 믿는 거야? 안 믿기죠. 왜일까요? 금반지를 두 개나 길에서 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의심을 불러일으킨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었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자, 금반지를 하나 더 꺼내놓는 명선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나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자, 어머니가 의심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의심을 하겠죠.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어때? 한결같았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너 이놈 다른 데로 말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지금 금반지의 출처를 알아내고자 명선이를 겁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삐쭉삐쭉 울기 시작했다.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자,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이랑 다를 바 없이 생각해왔다. 자, 너 같은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먼 훗날에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바람대로 되거라. 자, 금반지만큼 이미 먹였고 일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얘 왜를 키워야 돼 이러면서 구박하다가 갑자기 또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바뀐 태도를 보여요. 자, 왜냐면 금반지를 두 개나 주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얘가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남은 금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박하다가 갑자기 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속물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자,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자,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모습. 바로 이게 이 소설의 주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탐욕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략. 자, 여기까지 내용 뭐야? 자,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아버지를 피해서 명선이가 집을 나가버렸죠. 자, 그리고 중략하고 나서 좀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생략이 되어버려서 제가 또 옆에 적어놨어요. 집을 나간 이후에 마을에 금반지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야, 명선이가 금가락지를 두 개나 갖고 있었대. 그럼 더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을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명선이를 잡아다가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명선이를 찾아서 명선이의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 금반지를 찾으려고.
자, 그래서 명선이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알몸으로 이미 다 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게 말이네. 머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지지배구만 여자래요. 왜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아이인 척을 했습니다. 명선이가. 그런데 지금 옷을 벗김으로써 여자아이였던 것이 들통이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요. 자, 재앙으로 생긴 변화래. 모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포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에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자, 알몸으로 발견되어 여자아이인 것이 밝혀진 명선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어때요? 명선이의 부모님도 마을 사람들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들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굉장히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디야 하면서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둘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폭력적이죠. 쭉 잡아챘습니다. 자,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핏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 소증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떠 엄포를 넣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위협을 했대요. 자, 나하고 원수 칠 생각 아니면 앞으로 얘한테 손 하나 건들지 마! 라고 하죠. 자, 왜 갑자기 이러냐? 이 아빠가 이름표에 적힌 명선이의 어머니의 글을 확인해서 이렇게 돌변을 한 건데요. 이 명선이 어머니의 글에 어떻게 써져 있으면 저 먹을 건 딸려놨으며 저승에서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을 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받아서 이 아이를 먹여주시고 이 은혜는 제가 저승에서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남겨놔서 그거를 본 아버지가 아, 재물이 더 있다 라고 알게 되어서 명선이를 갑자기 지키고자 해요. 누구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요 색깔로 칠한 이 부분들은 명선이의 엄마가 명선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 나머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꽃송이가 지금 거대한 교각 바로 위에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런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곳에 피어 있는 존재, 즉 이 꽃송이는 명선이를 뜻하죠. 자, 그래서 바람을 타고 온 꽃이 하나리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아, 굉장히 이 꽃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자,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었다. 자, 이거를 지금 명선이가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쥐바라 숨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제가 따로 표시 안 했지만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몇 인칭? 1인칭이죠. 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무슨 소리냐면 나가 처음 이 피난민 소녀인 명선이를 만났을 때 겉모습은 꾀대대한 시골 남자애 같았거든요. 근데 나가 보기에 이 명선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그러한 행색이 서울아이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쥐바라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자, 이 쥐바라숭이란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그래서 엉격별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던 건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자, 그래서 나가 지금 지어냈다고 하네요. 자, 쥐바라숭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별거 없죠? 쥐바라숭꽃에 관심을 보이는 명언이. 이 쥐바라숭꽃은 누가 지었다고? 나가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귀엽고 그 쥐바라숭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서 식물 줄기를 비벼서 양산처럼 뱅글뱅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 아까 꽂았는데. 자,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숭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씻느라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얘도 지그죠?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 쥐바라숭꽃이 강물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대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고요. 자, 지금 내용은 뭐야? 명선이가 머리에 꽂은 쥐바라숭꽃이 강물에 떨어졌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쥐바라숭꽃이 팽글팽글 돌아가면서 떨어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서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그래서 백방은 뭐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향으로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에 도리도리 고개 흔드는 거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고 인간힘을 다했대. 결국엔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명선이를 곁에 두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이 모습은 뭐야? 지금 나의 부모님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략돼요. 이 중략의 내용을 간단히 또 말씀드리자면 명선이가 나에게 벌어진 것이 아닌 자신을 죽이고 재물을 뺏으려는 숙부로부터 도망쳤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알아?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자, 한 번 더 나오네요. 전쟁이라는 배경에 극대화된 탐욕을 말하고 있죠. 이게 곧 다시 뭐라고? 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또 뭐죠? 어떻게든 반지를 빼앗으려는 나의 부모님과 반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명선이입니다. 자,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길을 향해 아찔할 만큼 무서운 철근의 끝 부분을 비유한 말이래요. 이런 비유법을 우리 뭐라고 했었죠? 은유라고 했었습니다.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의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뭐죠? 이거 무슨 소리야? 명선이가 무서워하는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였었던 거야. 뒤에도 나와요.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나고 있었다. 제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호주 제트기 한 부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 소리를 명선이가 되게 무서워하거든? 근데 왜냐면 피난하던 와중에 명선이랑 명선이 엄마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머리 위로 공습이 온 거야. 그래서 이 명선이와 명선이 어머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명선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립니다. 자, 명선이가 잠깐 기절을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내 위에서 축 늘어져 있는 거야.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그래서 명선이는 이 소설에서 전쟁 후유증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로 공습 때 들려왔던 제트기가 지나가는 소리. 두 번째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엄마의 시체. 그래서 제트기 소리만 지나면 무서워하고 뭐 잠잘 때 다리 같은 거 한 짝만 올려도 그 눌리는 기분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전투기 소리를 지금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다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누구 비명일 것 같아? 명선이의 비명 소리야. 자, 왜? 한 번 더 뒤에 것도 볼까? 자,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지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 소리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아이. 서울아이는 누구야? 명선이. 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나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자, 내가 하늘에 제트기 지나가네 라고 보다가 아, 맞다. 명선이 제트기 소리 무서워했는데 하고 딱 본 시점인데 뭘 봤어? 내가 본 것은 당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의 쥐바라 손꽃이었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괜히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야. 자,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의 쥐바라 손꽃을 아까 봤죠. 그래서 그때 떨어졌던 쥐바라 손꽃처럼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의 한 명의 명선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쥐바라 손꽃은 명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죠? 자, 그래서 명선이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비행기 소리에 놀라 다리에서 떨어져 버린 명선이. 그래서 이 소설에서 쥐바라 손꽃이라는 게 아까 원래 이름이 없는 꽃인데 나가 이름을 지어줬었죠? 그리고 이 명선이는 이름을 잃은 전쟁 고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지역적으로 설명을 하면 쥐바라 손꽃, 즉 이름 없는 꽃이 명선이, 즉 이름 없는 전쟁 고아들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입니다. 먼저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이유니까 현대소설이죠. 자, 그리고 성격은 회상적이고 비극적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 전쟁 속에 피어오른 탐욕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자, 배경은 어때? 1950년대 6.25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공간은 어디냐면 전라도 만경강 근처 마을이래요. 자, 그럼 주제는 뭐야?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 본 전쟁의 비극성과 비인간성, 즉 탐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특징 첫 번째는 뭐야? 자,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듯한 말투로 서술돼 어린아이 시선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인칭은 몇 인칭? 1인칭. 나의 지금 시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명선이처럼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면은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 남겨주시고 오늘 거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기 때문에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소설은
딱 머릿속에 마무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